다음 달에 있을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차기 대권을 준비하고 있는 여야 이른바 잠룡들이 선거 전에 대거 가세하면서 선거 열기는 더해지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적 부활이 현실화되고 전국 구도의 변화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경희대 이진권 개원교수,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은 원장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보선 한 달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야 대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청춘, 또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 안보 컨셉 잘 잡았다고 보십니까? 이진권 교수님? 아마 새누리당에서는 네. 청춘에 좀 약하다. 젊은 사람들한테 좀 약하다. 또 이제 문재인 대표 측에서는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이 그간에 안보에서 좀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 아마 이래서 자기들 약점을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마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약기는. 네. 어서 김만은 원장님께서는. 네, 당연히 부분적인 이제 커버를 해야 되니까 네. 취약한 지역은. 그런데 이게 두 사람이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는 집권 3년 차가 되겠고 또 당 대표로서는 여야당 대표 모두가 다 이제 내년 총선을 향한 본격적인 이제 시동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장은 이제 4.29 재보선을 앞두고 모두 다 네 군데 다 보궐선거죠. 네.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제 치열한 경쟁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저는 대표들의 행보 자체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결정적인 변수는 지역의 특성에다가 후보 구도가 결정될 겁니다. 물론 그래도 당 전체가 어떤 분위기를 뒷받침해 주느냐 이게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상대방의 취약한 거리를 공격하면서 또 본인들의 취약한 거리를 좀 보완하려는 그런 행보를 김무성 대표의 청춘 무대, 안보 문제 관련된 문재인 대표, 그러나 두 쪽 다 조금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청춘 무대를 계속 걸어가고 있는 김무성 대표, 현장의 청춘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고, 반면에 또 문재인 대표 안보 문제에 대한 불안감 씻어주려는 노력은 사지만은 네. 혹시 또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 하여튼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예.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먼저 이제 성남에서 이제 두 대표가 좀 같이 만났습니다. 두 번씩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보면 야권한테 유리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새누리당 입장에서 자주 찾아가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 군데는 이제 야권이 이른바 야권 연대를 해서 당선한 곳이고 네. 한 곳은 이제 인천은 새누리당 지역구였으니까 어쨌든 거기서는 지난번에 19대 총선에서 야당 의원이 당선됐으니까 김미애 의원이죠. 네. 구통진당 전 의원인데 당선됐으니까 야권이 이 강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김무성 대표가 저기다 기대를 걸 만한 또 그런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강조했듯이 0.66% 차로 떨어진 곳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잘만 하면 저기서는 우리가 또 이길 수 있다. 그건 바꿔 말하면 뭡니까? 지금 인천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군데서 만약에 한 군데라도 새누리당이 이긴다면 그것은 김무성 대표로서는 엄청스러운 승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문재인 대표로서는 이 한 곳이라도 이러면 말이죠. 물론 새정치민주연합 의석은 아니었지만은 연대했던 곳이거든.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그렇게 되면 아주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두 사람으로서는 정말 여기서 이 재보궐선거에서는 절대로 질 수 없는 그런 선거전이고, 특히 이제 이 성남 같은 경우에는 좀 서로 시속 게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지역이니까 두 사람이 더 공을 들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저는 두 사람 다 절대로 질 수 없는 지역. 그렇게 전제해 놓고 가면은 조금 문재인 대표한테 불리한 상황이 될 거다. 달리 얘기하면은 조금 현재로서는 새누리당 후보한테 조금 유리한 그런 구도가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하나는 이게 그동안에 지난번에는 야권 연대 단위로 보였던 김미 전 의원이 당선됐던 지역이지만은 계속 야권이 독점이었던 지역은 아닙니다. 나머지 지금 관악을이나 광주, 서구 을의 경우는 민주화 이후에 100% 현재 야권이 지금 해왔던 지역이고, 네. 거기는 지금 성남 중원의 경우는 현재 새누리당 후보로 되어 있는 신 후보가 이전에 보궐선거 한 번, 본선거였던 총선거 한 번 해가 두 번 당선된 적도 있고 해가지고요. 상황에 따라서 해볼 만하다 해서 김무성 대표는 사실상 지금 인천 서구 강화 을이 결정되기 전에 세 군데만 있을 때 맨 먼저 방문했죠, 거기를. 예. 성남 중원을 방문해서 경우에 따른 좀 승산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큰 배경 중에
당 대표들의 행보가 영향을 미치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지역의 특성에다가 후보 고도다라고 봤을 때는 조금 상대적으로 이번에 2번 당선된 적이 있는 인지도가 높은 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해볼 만한 지역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미 전 의원이 출마하는 부분은 어떻게 영향을 좀 미치겠습니까? 근데 대개 당의 후보로서 나서는 것하고 그다음 무소속으로 나설 때는 천양지차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 이제 이 미세한 국면이 되면 네. 이제 승부가 미세하게 갈리면 김미희 무소속 후보로 전 의원이 나와서 야권의 야당 후보에게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에게 아주 엄청스러운 건 타격을 줄 수도 있죠. 그 점에서 보면 지금 이 지역은 말하자면 어느 당도 뭐 절대 우세를 좀 장담할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게 미세하다면 네. 김미희 전 의원이 출마한다 이 점은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그런 국면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 역시 중요한 변수라고 봅니다. 제가 앞부분 지적을 안 했는데요. 네. 또 하나 이제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김미 후보가 나와서 야권표를 분산해 간다. 이 점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이전에 김미 통합진보당 전 통합진보당 후보로 후보 야권연대 단일화했던 배경 중에 하나가요. 그 지역이 아무래도 진보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통합진보당이 해체가 된 이후로 김미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지만 그래 조금 일정적인 표는 가져갈 것이다. 사전 조사에서는 7% 넘게 나와요. 예. 물론 저는 본선거에서는 사표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야권에서의 당선자 쏠리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할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서로 상당히 박빙에 승부하는 곳에서는 5% 내외를 가져간다라면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어서요. 네. 이 부분도 새누리당에 조금 유리하게 작용하는 후보 구도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이제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안보에 관련된 뭐 집중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권 행보일 수도 있겠지만 통합진보당이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해산이 되면서부터 좀 더 자유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더 해석을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정책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데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장 취약한 점이 또 한편으로는 안보 관련 분야입니다. 그게 이제 여당을 중심으로 정북몰이에 대한 공격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은 뭔가 또 당 내부의 안보 쪽에 안정감을 주는 전문가들이 별로 부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몇몇 한두 분들의 이제 군 출신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전에 외교 쪽에 정통 전문가가 있다든가 이런 쪽에 지금 분위기가 없어가지고 그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여러 군데서 받고 있습니다. 마침 선거를 앞두고 이제 새로운 문재인 대표 체제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뭔가 안정감을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마침 이제 이번에 천안함 이제 5주기가 걸려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필요하고 해서 상당히 이제 불안을 씻어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 그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이제 천안함에 대해서 과연 북한이 그렇게 해서 했던 침몰을 시켰냐에 대해서 가능성은 크지만은 과거에 정부가 조사해서 발표했던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다라는 것이 야권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표가 북한 잠수정이 몰래 침투해서 감쪽같이 어뢰를 쏘고 도망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이후에 지난 5년 동안에 무슨 새로운 정보가 있었느냐? 새로운 추가적인 정보도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네. 이런 논란 여지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국민들에 대해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정치적인 제스처도 필요하다. 네. 논쟁을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단순하게 우리의 색깔을 방어하기보다는 좀 공격적으로 이제 안보 이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표는 김무성 대표의 핵보유국 발언 자체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죠. 그러고 어떻게 했냐면 사실은 이렇게 나오면 네. 이제 만약에 이렇게 깜짝같이 와서 공격하고 갔다 이제 그러니까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다. 이 점은 이제 분명히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했다면 네.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런 짓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엄중히 경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문재인 의원은 대표는 그렇게 말해놓고 느닷없이 여당에 대해서 안보 무능이라고 이제 공격을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이를테면 그 점에 대해서 인식을 분명히 한 것은 좋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번 재보궐선거뿐 아니고 총선 다음 총선도 겨냥하고 대선도 겨냥하고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적어도 안보 국방 이 분야에 대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동안의 모호함을 좀 씻고 자신들도 분명한 스탠스를 이제 이번에 이런 기회에 분명히 이야기한다는 건 좋은데 네. 대신에 국민한테는 그럼 그동안에
문재인 대표가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당 내에서 이 뭐 천안함 문제라든지 여하튼 북한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정부 발표에 대해서는 비아냥거리고 조사하고 조롱하고 한없이 그렇게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뭐 그런 북한이 불리한 그런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네. 그 점에 대해서도 이제는 국민들한테 분명히 좀 우리가 해명 겸해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입장을 바꾼 데 대해서 왜 그 배경을 설명해 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 점을 계속 이렇게 갖고 가니까 지금 김무성 대표나 이쪽에서는 그게 이제 진실성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격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서로가 좀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과거에 보면은요, 대북 문제가 선거 때마다 활용이 됐던 이른바 북풍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정한 시기가 지나니까 북풍 문제가 효과가 없었죠. 지난 2010년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천안함 문제를 북풍으로 활용하려고 하다 오히려 역풍을 받았던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제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서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한 인식들이 좀 바뀌고 있는데 저는 종북머리도 최근에서는 거의 절정에 달하는 순간이 아닌가. 앞으로 이제 계속 종북 문제를 가지고 보수 진영 또는 여당이 야당을 선거로 이용하기 위한 공세로 쓰려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본인들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그 시점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시기가 지금 최근에 문재인 대표하고 또 김무성 대표 간에 논쟁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만약에 그 종북몰이가 있다면, 종북몰이가 있다면 지금 김 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것은 앞으로 선거 대세를 좌우하는 그런 요인이 되긴 어려운데 문제는 이제 뭐예요? 종북몰이라는 용어 그 자체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종북이 없었는데 어떤 종북몰이가 나왔느냐? 네. 아니면 종북 행위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만약에 공격을 하고 비판을 했는지 요건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무조건 야당에서는 종북몰이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보면 요즘 종북이라는 단어는 워낙 민감하니까 어쨌든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을 수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저런 식으로 반격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데는 그 나름대로 또 그 사정이 있는 거고 그것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일방적으로 종북몰이 하지 마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도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잠깐만 좀 있죠. 말씀드릴까요? 네. 그 천안함제가 관련해서 혹시 문재인 대표가 너무 나간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침략행위라든가 침략성에 대한 경고라든가 자세는 분명히 필요한데 천안함 문제를 둘러싼 합리적인 의심 부분 남아있단 말이죠. 굳이 인용하냐면 지난 23일, 24일에 걸쳐서 500명을 대상으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47.2%가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있는 이런 조사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침략성에 대해서 공개 인식을 하고 있지만은 천안함 관련된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는 풀어줄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 대표가 그냥 거두절미하고 감쪽같이 들어와서 어뢰를 발사하고 돌아갔다. 이것을 확인된 사실처럼 얘기하는 것은 조금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예. 왜냐하면 김 원장님 말씀에 뭐 반박하는 건 아니고 42점 몇 퍼센트 47.2%. 47.2%가 그것이 그간의 그 북한의 왜냐하면 이런 것은요 과학적으로는 이미 5개국 그 합동 조사관을 통해서 과학적인 그야말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답은 내놨거든요. 내놨는데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심할 부분은 뭐냐면 그런 어떤 일방적인 그런 선전이라든지 또 그런 반박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이 정치권 내에서 그걸 바꿔 말하면 이 북한에 대해서 그런 관용적인 태도, 지나친 관용적인 태도 이런 것이 만들어 놓은 그런 구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쩐지 야당의 주장이 맞을 수 있다. 이런 아마 그런 것이 요인도 있다. 이렇게 보면요. 47.2% 전체가 우리 발표를 못 믿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글쎄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이미 5년 지난 시점에서 지금 좀 제한적입니다. 의미는 제한적인데 어쨌든 그래도 다수가 30몇 %가 신뢰를 하고 47.2%가 신뢰하지 않고 있다면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좀 있는 거죠. 그렇지. 충분히 설명은 앞으로도 계속 돼야 되겠죠. 그래야겠죠.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좀 해보면 해보십시오. 이 부분 지적된 부분이 이제 요즘에 방송이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얼미터가 지난 23일, 24일 조사했고요. 500명 대상으로 유무선 500명 대상으로 한 거고요. RDD 조사했고요. 실내 구간
95% 플러스 마이너스 4.4%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분이 좀 정확하게 지적이 안 되면 요즘에는 방송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 관악을입니다. 관악을은 아무래도 이제 정동영 전 고문의 출마 여부가 가장 논란이 되는데 처음에는 안 나갈 것이다. 하지만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시 안 나갈 것이다. 하지만 29일쯤 다시 결론을 내리겠다라는 정도까지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정동영 전 의원이 거기에 자신이 있다. 그 지금 공동위원장이죠? 지금 인재영입위원장인가 그 맡고 있습니다. 인재영입위원장인데 이분이 만약에 자신이 있다면 이제 이렇게는 하지는 않았을 텐데 아마도 이 국면이 여기서도 관악을에서 나갔을 때 당선할 자신이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죄송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렇게 머뭇거리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렇게 신당을 만드는데 만약에 앞에 지금 나서 있는 리더가 확실하게 이런 선거에 나가서 당선돼 버리면 말이죠. 신당 움직임이 굉장히 힘을 받을 거거든요. 그렇게 못하는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29일 날 최종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는데 아마 그때까지도 계속 심사숙고하면서 그 현장의 분위기를 보겠죠. 그런데 분위기를 봐서 이 분위기가 도저히 내가 이번에 나가서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아마 그날도 포기를 선언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승산과 또 명분도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정동영 전 의원 야당의 대선 후보까지 당신 여당이 대선 후보까지 한 상황인데 몇 번에 걸쳐서 당에서 떼밀려고 여기저기 나갔어요. 지난번 강남 나갈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은 본인으로서는 명분이 약하니까 국민 모임에서 나가달라고 계속 밀어붙여서 나가는 모양새를 한번 찌를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나가지 않는 거로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국민 모임이 중장기적인 제1야당의 목표를 띈다면은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는 김세균 서울대 명예거수분이 직접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에 또 그러면 천정배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광주 서구을에 나왔지 않습니까? 무소속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천정배 전 의원, 전 장관으로서는 광주에서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본래 거의 바탕이니까 이제 호남인으로서 호남에 나가서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른바 요즘 말하는 스펙이랄까 이 캐리어가 화려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정동영 전 의원으로서는 지금 관악을 본래 이제 이해찬 의원이 거기 한 5선 그렇죠. 했던 곳이고 어쨌든 야당이 아까 그 김 원장님 말씀처럼 이상규 의원까지 이제까지 한 번도 뺏겨본 적이 없는 지역인데 그런 지역이긴 하지만 정동영 의원이 야당 의원, 그 새정치민주연합 야당 의원, 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겨루기는 지역 연고성이랄까 이게 너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정배 전 의원의 경우하고는 그 상황이 또 형편이 처지가 전혀 다르니까 거기서는 자신을 가지기 어렵겠죠. 전 이번 선거에서 가장 결정적인 광주 서구을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나머지 지역 경합이라고 볼 수 있는 관악을이든 성남 중원이든 간에요. 이번 결과의 승패가 엇갈리더라도 다음 총선, 내년 총선에서는 뒤바꿀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광주 서구을은 이번 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정치 민주적 행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결과에 따라서 큰 영향을 미칠 거다. 그리고 뭐 얘기하시다시피 이제 천정배 전 의원도 본인들이 이제 승산을 따지고 이제 마지막 선언을 했겠죠. 출마를 한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대개 여론조사가 우위로 나오고 있지만 과거에 보면은 그래도 새정치민주연합 계열의 정당 후보가 나중에는 이겼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또 반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이전에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밀리다가 나중에 됐던 윤장현 광주시장의 경우하고 다르다. 다른 이유는 당시는 당의 대표가 안철수 김한길이었지만 오히려 지금은 광주 쪽에서 친노하고 연상이 되는 문재인 대표 체제 아니냐. 이런 얘기 되고 있고 또 당시 오히려 윤장현 당의 후보가 새로운 뭔가 개혁과 참신의 이미지를 오히려 가지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항상 야권이 이겨왔던 지역이고 치열하게 뭐 지금 싸우긴 되겠지만 만약 표가 분산이 된다면 혹시 정승 새누리당 후보에게 좀 기회가 오겠습니까? 요번에 뭐 그런 추측을 하는 경우도 근데 그건 좀 말하자면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낮긴 하지만 그러나 기대해 볼 만한 제2의 이정현이 나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시각도 있는 모양이던데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 전체 전국적인 분위기가 보면 PK 지역에서 지금 새누리당이 아주 크게 떨어졌다지 않습니까? 대신에 보면 또 이
호남 쪽에서 또 과거와 같이 그런 전폭적인 그 야당에 대한 지지 이게 또 열기가 많이 식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말해서 이 정치의 이 분위기라든지 정서라든지 판도가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하는 그 초입에 우리나라 전체 정치권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때 그렇게 보자면 새정치민주연합도 과거와 같이 광주는 우리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지금 없는 입장이고 더더구나 지금 김 원장님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셨지만은 새정치민주연합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이 종전의 새정치민주연합과 같은 위상을 지금 호남에서 누리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물론 이제 이 정당 후보로서 나갔을 때 50% 지지율이 나오던 사람이 실제로 무소속으로 나가면 4, 5%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정도로 성향제 차이는 있지만은 적어도 지금과 같은 호남의 분위기로 보자면 천정배 의원도 충분히 자기도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이 정승 왜냐하면 거기서 옛날에 이정현 의원이 19대 때 거의 39.7%입니다. 네, 받았거든요. 그런 정도니까 어느 쪽도 지금 만만하게 볼 수는 없죠. 예. 뭐 저는 그 여러 가지 뭐 선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모두 당선 가능성을 같이 봐줘야겠죠. 네. 그래도 예상한다면은 정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그렇게 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제2의 이정현 얘기했던 정말 제2의 이정현이 되려면은 지역에 두세 번 떨어져야겠죠. 두세 번 되지 서너 번 떨어진 다음에 그다음 길을 보는 거겠고요. 네. 그리고 이정현 의원은 마지막 또 그 지역에 된 게 아니고 이제 순천 곡성 가서 했는데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정말 심지어는 지방자치단체부터 뛰어가지고 바닥을 다진 다음에 한 거고 이번은 그냥 새누리당에서 중앙 관료 거쳤던 사람을 낙하산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배경이 좀 달라 쉽지 않고요. 역시 그 지역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의 힘을 받아서 가느냐 아니면은 천정배 의원 등을 비롯한 비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되느냐 이게 오히려 초점이 아닌가 봅니다. 근데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새누리당에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예. 이번에 당선돼봐야 1년 아닙니까? 그렇죠. 1년 되는 안 되죠. 4월이니까 딱 1년입니다. 딱 1년입니까? 그렇죠. 1년 안쪽이면 그 선거를 안 벗을 필요 하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 딱 1년 있는데 전에 이정현 의원이 내세웠던 그런 논리대로 1년입니다. 1년하고 바꿔주세요. 지금도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정승 누가 베팅하라고 후보가. 하시겠습니까?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년만이라도 우선 새누리당 여당을 한번 믿어봐라. 그러면 실제로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다음 나중에 그때 가서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논리를 지금 펴고 있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먹혀 들어갈 것 그래서 같기도 내기 베팅 안 하실 거죠? 알겠습니다. 뭐 끝으로는 이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 지사 골프 얘기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골프에 대해서 해명도 했어요. 오늘 뭐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공식 일정 끝나고 나서 했던 비즈니스였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이 해명은 어떻습니까? 근데 홍준표 지사가 좀 정말 그 사례가 부족했던 것이 지금 야당에서 말이죠. 뭐 한 건이라도 걸리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가서 그런 식으로 골프 다른 것도 아니고 민감하거든 그걸 했다는 점에서는 사례가 굉장히 부족했는데 제가 볼 때는요. 네. 저는 이제 골프를 안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금요일 날 오후에 외국 사람 만나 주겠습니까? 그래 가서 자기가 평소에 잘 알고 자기 도적을 많이 도와줬던 사람을 한국 같이- 사람입니다. 어?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입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 우리가 농수산물 뭐 그런 수출에 대해서 많이 도와준 분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자기가 돈 들여서 골프를 쳤다 이거 그 자체를 가지고 저는 비난할 생각은 없고 야당에서 너무 호들갑스럽게 이런 것도 저는 좀 옛날에 이해찬 총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호우 때 골프죠. 그래, 그다음에 걸렸죠. 그다음에 3.1절 때 또 골프죠. 이번에는 3.1절 골프나 호우 때 골프하고 좀 성격이 다르지 않냐. 그래서 너무 그렇게 자잘한 거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뭐 말을 할 수 있는데 정색을 하고 야당이 정색을 하고 공격하는 건 좀 야당답지 않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홍준표 지사가 그런 얘기했죠. 뭐 비공식적인 비즈니스 차원에서 골프 쳤다. 그런데 야당에서 무상급식 관련을 걸고 넘어지면서 문제화시키려고 한다라는 얘기인데요. 맞는 지적이에요. 반대로 홍준표 지사가 이런저런 행보를 안 보였다면은 지사가 외국 나가서 금요일 날 오후에 골프 치고 누가 주목하지 않았겠죠. 본인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목받았던 그만큼 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요. 네. 정치인 행보로서 이게 무슨 뭐 어쨌든 간에 주목을 끌기는 했지만은 가끔 예상하는 대권까지 겨냥할 수 있는 후보가 되려고 한다면은 포용적인 의미, 통합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이제 국민적인 주목을 받아야지 그거 대받아치는 이런 방식으로 주목을 끌어가지고는 더 큰 지도자는 되기 어렵다라는 네.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영교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 이 해명 자체 바로 너무 구차하다. 빨리 공식 사과해라. 이렇게 해서 나왔단 말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로 잡고 잡는
모습이 되겠죠? 근데 김 원장님 말 지적이 아주 옳은 지적인데 뭐냐면 지금 저런 스타일은 자기 대권 주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권 주자는 그야말로 앞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말이죠. 국민 통합할 그런 어떤 대안을 내놓고 해야 되는데 싸움 잘한다고 해서 뭐 자기 대권 주자는 되는 건 아니고 그 점에서 홍준표 지사는 좀 이제 리더십을 바꿀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참 이제 야당도 그렇고 홍준표 지사도 그렇고 미안한 건 그냥 솔직하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담백하게 하는 거예요. 질질 끌면서 뭐 뒤에 자꾸 꼬리를 붙이면 꼬리를 자꾸 이어가게 되니까 이번에는 서로가 담백하게 사과하고 야당에서는 저런 걸 그냥 넘겨야지 저걸 정색하고 자꾸 물고 들어질 건 아니죠. 예, 그런 태도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번 무상급식 여론으로 좋지만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은 여론조사를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변명까지 하고 있는데 하여튼 홍준표 지사는 여러 가지 특징은 보이고 있지만은 작은 수준에서는 그게 이제 뭔가 주목을 끄는데 큰 리더십으로서는 저는 한계를 보이는 거 아닌가 한번 본인도 성찰할 부분이긴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경희대 이진권 개건 교수,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우 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